이제 올해도 채 보름이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를 준비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올 한 해 참 코로나 때문에 힘겨웠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싸움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경제에도 반영이 되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도 감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은데 좀 조심스럽게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을 가져봐도 좋을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조금 비관적일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FOMC 회의 결과 얘기부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요. 당분간은 뭐 시장의 유동성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서 이제 새 대통령이 들어올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은 그냥 뭐 그렇게 뭐 시장에 들어가지 말자. 네. 뭐 그게 뭐 대체로 FOMC 생각이니까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다만 좀 그 시장에 좀 관심이 있었다면은 지금 국채 그 매달 사는 그 규모가 800억 달러고 그다음에 MBS 한 400억 달러 하고 있는데 이걸 혹시 변경할 거냐? 변경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혹시 변경이 있었느냐 좀 관심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연준이 그 재무부의 돈을 가지고 행정부의 돈을 가지고 대출을 기업이나 지방 정부에 대출하고 있었는데 요거를 문희춘 장관이 12월에 그 마무리하겠다고 연준한테 그 돈을 대출시키려고 줬던 그 돈을 회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파웰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를 다수 했었는데 이게 다시 나올 거냐 그런 궁금증이 좀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 사업은 계속 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좀 그 시기가 좀 벙뜰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 경제 현황이 어떻게 될 거냐 그 전망이 있었는데 이 전망이 비교적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 그 2020년 성장률이 마이너스 3.7% 될 걸로 봤는데 네. 지금은 마이너스 2.4%로 재조절됐고요. 그러니까 뭐 아직도 마이너스 성장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많이 좋아진 셈이죠.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2021년 성장은 4.0%에서 4.2%로 재조절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경제가 좀 약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만 계속 뭐 그 연준 발표하거나 전후에 그 파웰이나 그 다른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굉장히 불안하고 그리고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낙관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행정부가 넘어가면서 이제 FOMC의 변화가 또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미국의 이러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 한국은행도 관심 있게 예의주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통화 정책만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이 더 이상의 인하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 지금 뭐 0.5%니까 벌써 뭐 사상 최저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0%까지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외국 학자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이 아니니까 상당히 맞아요. 부담스럽다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특히 요즘에는 요 네 가지 효과를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금리 내려봐도 효과가 지난 한 4, 5년 정도 보면은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사상 최저인 그 금리를 더 내려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 한국은행도 계속 재정 정책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하고 주식 거품이 지금 생겼다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네. 많은데 금리를 내리면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가계부채. 네. 지금 가계부채 그 사상 최대 규모로 커졌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리가 내릴수록 가계부채가 느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거고 네.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또 정책적으로 보면 이걸 노리고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소비를 좀 증가시켜서 경기를 회복시키려고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언제 우리가 뭐 벌써 이제 가계부채 문제를 뭐 10년, 15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어떤 면에서는 정책적 모순입니다. 한 측에서는 가계부채가 너무 커지는 걸 걱정하지만은 그렇지만 또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하고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내린다는 것은
돈을 빌리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금리가 내리면은 지금 많이 지적이 나오지만 오히려 소비가 증가되지 않는 요소로 나온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금리가 낮으니까 은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은퇴 저축을 늘려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금리를 오히려 지금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갈수록 좀 많아지는데 아직까지도 한은에서는 올리는 것까지는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예. 경제가 아직도 불확실하니까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연준이 계속 그 0.25%, 0%, 0.25%를 유지하기로 했으니까 아마도 우리도 그냥 일단은 유지해보고 보자. 네. 그럴 가능성이 제일 클 겁니다. 네, 지켜볼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을 좀 전망을 해봐야 실물 경기를 알 것 같습니다. 내년에 환율은 어떨까요? 계속 최근에 달러 약세가 이어졌잖아요.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그 좋은 뉴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볼 때는 세계 경제가 안정될 때는 우리 원화가 계속 강화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화가 강화된다는 것은 좀 세계 경제가 그래도 조금 안정적인 그 환경에 두드러가지 않느냐. 낙관적인 네, 시각이네요. 그런 좀 그 의미를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5년 동안 최저 환율을 보면은 1,062원, 1달러 대 1,062원이었으니까 뭐 거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 이하로 떨어지기는 그런 시장에서 좀 무서워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게 또 수출에 영향을 줄까 좀 많이 걱정을 하는데 그런데 역시 2008년 이후를 본다면은 환율 때문에 우리 수출이 그렇게 크게 영향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세계 수요가 강하냐 느리냐, 네. 그 세계 수출 추세가 느느냐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이 달라졌지 환율은 그렇게 영향받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품목을 보면은 뭐 네. 이제는 그 스마트폰 같은 것은 뭐 그렇게 그 가격에 따른 그렇게 경쟁력이 그렇게 뭐 많이 달리는 게 아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수요가 크면은 비싸도 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더 중요하지 환율은 그래도 최소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범위 안에서는 네.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 불확실성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쵸. 네. 아까 얘기했지만은 경제가 안정적이면은 원화가 강화되는데 여기서 어떤 부정적인 쇼크가 온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신이 예측보다는 잘 안 들어먹는다. 그렇다면은 또 이게 또 뒤집힐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최근에 환율은 계속해서 1,100원 아래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백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앞으로의 경제의 키를 이 백신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도 현재 4,400만 명분에 대해서 사실상 백신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뭐 도입 시기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아직까지 의견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과학자가 얘기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것 같지만은 지금까지 제가 국내외 신문이나 아니면은 그 외국 그 과학자들이 지금 발표하는 내용을 본다면은 부작용을 걱정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 예상 밖의 부작용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 백신이든지도 부작용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뭐 독감 그 백신 맞으면은 마찬가지지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상당히 좀 괴로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 상황 외로 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안에는 다 좀 뭐 그 알레르기가 좀 걸리신 분들도 있고 좀 맞은 다음에 좀 몇 시간 동안 네. 좀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게 독감 그 백신에 비해서는 뭐 특별히 그게 더 나쁜 것은 없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여러 가지 좀 말이 나오네요. 우리가 진짜 그냥 이걸 구했느냐 아니면은 계약할 약속만 하고선 아직 실제 계약 쓰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좀 지금 뭐 실제로 백신을 맞기 시작한 국가는 영국하고 미국밖에 더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조금 거기에 비해서 늦었다.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있지만은 지금 얘기로는 우리나라가 처음 맞기 시작할 거는 내년 한 3월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빠르면, 네. 예, 그거는 조금 좀 늦지 않나.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국의 경제 성장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마다 좀 달라요, 의견이. 한국은행은 상향 조정, 또 반면에 OECD는 하향 조정. 그리고 어제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은 국내 주요 경제연구원장과 경제경영학회장들은 코로나 이전 상태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상당히 좀 지나야 된다. 2022년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하고 내년도에도 3% 성장이 어렵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는 3% 성장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2.8%에서 3.0%로 상향 조절을 했고 네. OECD 같은 경우에는 3.2%인가 거기서 3.0%로 좀 하향 조절을 했죠. 네. 그런데 여기에 그 큰 차이를 본다면은 근본적으로는 수출입니다. 수출. 예, 네. 그 OECD하고 한국은행의 그 소비 성장 그 예측을 본다면 비슷해요. OECD는 3.2%, 한국은행은 3.1%. 그런데 수출은 OECD는 4.5%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5.3% 증가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OECD보다는 우리나라 수출이 좀 더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를 본다면은 우리 특히 반도체 수출은 우리가 연초에는 굉장히 잘 안 될 거라고 걱정했지만은 이게 계속 예상 외로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은 그런 그 바탕을 기반으로 좀 수출 성장률을 좀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요거는 좀 걱정되는 거는 요게 역시 국제 경제에 달려 있죠. 그렇죠. 국제 경제에 달려 있으니까 아까 백신을 얘기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백신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백신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 우리 그 경제가 만약 이 백신이 잘 들어먹혀 가지고 또 잘 배포돼 가지고선 경제가 뭐 잘 돌아간다면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3%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3% 넘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좀 백신이 잘 배포되지 않는다든지 문제가 있다면은 3%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이제 경제에서 주식과 부동산이 참 핫하게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또 가계 대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많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지금 빚을 낼 수 있을 때 내자라는 그런 사재기 같은 움직임도 있었잖아요. 금리가 상승되면 이게 경제에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이게 그 가계부채 문제가 코로나 독감 문제가 아니고 벌써 한 15년, 20년 된 문제인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계속 그 금리를 내리니까 계속 가계부채가 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채 문제를 진짜 좀 막고 싶다면은 법으로 아예 대출받는 걸 금지하든지 아니면은 금리를 올리든지 그런데 상당히 더 바람직한 건 금리를 올리는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일단 지금 대출 받은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대출 받은 분들 뭐 그 한국은행 뭐 보고서 같은 데 보면 대부분은 신용 등급이 괜찮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건 바람직한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DSR이나 뭐 LTV 같은 걸 도입하면서 네. 이 돈을 잘 빌려서 갚을 수 없는 분들한테는 대출을 해주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물론 그 대출하신 분들은 돈 더 내기는 싫어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은 금리가 좀 올라가도 버틸 수는 있다고 보는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거는 뭐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실업자들이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빌린 거죠. 그런데 요거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통해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니었고 사회 보장 장치를 통해서 다뤄야 됐었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들만 따로 이제 처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신용 등급이 괜찮으셨던 분들은 좀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11월에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요. 달러 약세 영향으로 수출 물가는 넉 달째 하락입니다. 이 부분까지 좀 짚어볼까요? 네, 뭐 역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환율이 상당히 내려가서 그런 문제도 네. 있지만은 여기에 그 수출 물가를 보면은 다 환율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건들의 원래 가격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수출 물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환율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그 물건들의 원래 가격도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어떤 면에서는 세계 수요가 약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백신이 잘 돌아가지고선 그 세계 수요가 좀 회복한다면은 이것도 역시 회복될 수 있는 문제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환율이 떨어진 건 어떤 면에서는 좀 세계가 좀 정상화된다고 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이 한 달의 그 수치만 가지고는 저는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또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그 원화 강화 때문에 그렇게 네. 우리나라 수출 타격받느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키는 이제 백신이 갖고 있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얼마만큼 회복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준석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